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K방산은 폴란드 리스크를 해소했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2024년 올해 방산주의 수익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굵직한 수주 이슈가 전해졌던 방산주들입니다. 특히나 폴란드 시장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진 가운데 폴란드의 정권 교체가 있으면서 약간의 혼란기를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실이 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죠. 네, 우리가 이제 현재 폴란드 대통령실이 우리나라 특정 언론하고 이제 이메일로 인터뷰를 했는데 상반기 중에 2차 계약을 완결할 예정이고 우리나라에서 금융 지원을 좀 해줄 거라는 것을 이제 밝혔는데요. 폴란드의 정치적 상황에서 혼란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폴란드는 약간 이원 집정제로 이제 대통령과 국회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총리가 같이 돌아가는 상황인데 지난 2023년 10월에 야당 연합이 지금 대통령이 있는 그 당을 이겼어요. 그래서 총선에 승리를 하면서 야당 연합의 총리가, 그러니까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만 대부분의 강요는 폴란드 그 정치 그 구조상 그 총리가 지명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혼란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전 대통령이 현재 계약한 것 중에 좀 부당한 게 있는 건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그 방산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폴란드하고 맺은 계약 전체를 보면요. K2 전체가 1,000대. 네. 말이 1,000대죠. 엄청 어마무시한 이 양이고요. 그다음에 K9 자주포가 672문. 전 세계가 많이 좋아하는 K9 자주포가 무려 672문, 천무 288문이에요. 네. 천무는 뭐냐면 다연장 로켓이라고 해갖고 이 20발씩 한꺼번에 쏘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 영화에 보면 이제 많이 그런 건데 그것을 이제 계약을 했고, 근데 저희가 이제 걱정했던 점이 뭐냐면 과거 폴란드가 2016년에 프랑스하고 헬기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번에도 우리가 폴란드하고는 계약이 새로운 총리 야당 연합의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취소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바로 이 신임 또 총리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오해는 있으나 네. 계약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폴란드 대통령실이 그 계약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이제 확인을 해준 건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런 계약을 할 때는 폴란드가 예를 들어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면 우리가 차관을 주기도 하고 네. 아니면 금융을 일으켜 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요. 폴란드가 FA 경공격기를 우리나라하고 36대를 계약을 했는데 1년 2개월 만에 12대를 인도받았어요. 그러니까 1년 2개월 만에 12대 경공격기를 우리나라에 납품을 한 거니까 폴란드로서도 이렇게 빨리 납품을 해주는 나라는 없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뭐 미국 같은 나라는 뭐 계약을 하고도 최소 3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약하고 바로 1년 2개월 만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대씩 이렇게 셈이 되는데 경공격기 12대를 납품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빨리 좋은 제품의 무기를 공급해주는 나라는 없다. 이게 꼭 방산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쓰이는 뭐 산업재라든가 소비재라도 좋은 가격에 빨리 납품해주면 네. 얼마나 그래도 품질 좋고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선호하게 되니까 이제 방산을 보는 시각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을 보는 시각도 바꿔야겠고 그래도 폴란드에서는 일단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8년 만에 교체가 됐습니다. 우파적인 정권에서 중도 성향의 정권으로 교체가 된 만큼 이때까지의 계약은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겠지만 추가적인 계약은 또 어렵지 않을까요? 이미 이제 전체 물량을 계약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무기라는 게 참 여러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 좀 보면 폴란드 첫 번째로 무기에 있어서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됐죠. 네. 그러면서 또 소련도 폴란드를 침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폴란드를 두 개로 나눠서 독일하고 소련이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은 그 점령지를 자국으로 다 편입시켜버리고 독일은 망했으니까 철수를 해버려서 폴란드가 훨씬 더 그 영토가 줄어들게 됐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소련이 붕괴하면서 됐는데 그 당시에 있던 그 영토들이 벨라루스, 네. 우크라이나
뭐 리투아니아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무기 지원해 주는 것도 조금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왜 폴란드가 도와줘? 뭐 왜 F-16을 도와주는 거야? 무기를 주는 거야? 다들 의아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폴란드는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친한 나라입니다. 과거 대우그룹 시절에 대우그룹이 거의 대우자동차 공장을 짓기도 해 동구권 진출에 공장을 지으면서 아주 선두적인 교두보 역할을 했던 나라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 여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도 폴란드 대우자동차 공장에서 한 3년 근무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폴란드의 여성들이 대우자동차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최고의 신랑감으로 쳤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거 갖고 있고 아시다시피 문화적으로도 쇼팽이 폴란드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아주 발전된 나라인데 아시다시피 바이엔사 대통령이 노동자 출신으로 이제 민주화를 이룬 그런 아주 역사적인 나라이기도 하고 저항이 강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면적이 한 1.4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한 3,800만 정도. 우리나라하고 교육은 한 90억 불, 우리나라가 또 투자한 건 한 61억 불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교육 수출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한 70억 불 가량 되기 때문에 폴란드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근데 저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폴란드가 이제 무기를 우리나라 산을 도입했잖아요. 이거 한번 도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오늘 제가 이따 보여드릴 자료도 보시면 2020년에 산업연구원에서 폴란드, 그러니까 전 세계 무기 그 수입 국가를 분석했던 내용인데 2020년 자료인데도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를 도입하려면 무기의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수요, 그러니까 기능. 이나 여러 가지 설계면을 충족시켜줘야 되고 유지하는 것도 충족시켜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한번 결정해서 도입을 시작하고 나면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수출의 비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폴란드 향의 수출이 32%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한 72%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봐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방산이 수출 다변화 전략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아니면은 폴란드에 대한 영향력이 저희가 많이 줄었다라고 봐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써보니까 제품도 좋고 네. 품질도 그게 쉽게 말해서 품질도 좋고 기능도 좋고 그다음에 유지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격도 싸고 쉽게 말해서 요즘 MZ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성비 최고의 무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우리나라가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를 129대 3조 1,700억을 수출을 계약을 했어요. 이 레드백 장갑차는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막 경쟁이 붙어서 치열하게 싸웠던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결국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사우디,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나 특히 아랍 국가들은 우리나라 대공 무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전쟁을 보시면 알겠지만 로켓이 막 날아다니고 무인기가 오고 하니까 아랍 국가들은 대공 무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필리핀에서는 초계함이나 호위함을 우리나라에다가 현재 발주를 해서 생산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또 잠수함을 또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도 FA-50, 이라크는 T-50은 훈련기입니다. 네. 훈련기를 하고 있고요. 뭐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도 K9 자주포를 다 수입하고 있어요. K9 자주포는 인도는 지금 중국하고 또 국경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히말라야 쪽에서 있잖아요. 네. 거기에 K9 자주포가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K9 자주포를 쓰고 있고 뭐 태국이나 사우디, UAE 뭐 이런 미국 같은 나라들도 탄약이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무기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방산이 지금 그 상당히 좋은 저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산업연구원이 2020년에 방산 수출 2만 국가로 10개 국가를 했는데요. 거기에 호주, 네. 폴란드, 미국,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 UAE, 그다음에 필리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폴란드 나라에만 이제 집착된 게 아니라 폴란드는 지금 당장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붙으니까 무기가 급해서 한 것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장기적으로 무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상당히 무기가 좋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다라고 해서 수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영국이나 뭐 스페인, 핀란드, 노르웨이,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즈벡
뭐 태국 이런 나라들도 네.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좀 수입을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무기라는 것은 그 무기 소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형, 기후, 그다음에 상대방 국가의 무기, 우리나라 적대적인 나라의 무기,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형, 그다음에 수리, 유지보수 뭐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가지고 무기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한 번 결정을 하고 나면 대량으로 도입을 해야 되고 그 무기를 또 한 3, 40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방산 수출이 오늘도 제가 다른 그 여러 가지 방송들이나 뉴스들을 접해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과거에는 방산을 그냥 한 6개월 반짝하는 그 정도의 그런 네. 그 주식으로 방산주들을 봤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방산주들이 점점 유효해질 것이고 왜 우리나라 무기가 좋고 성능이 좋고 가격이 좋고 잘 빨리 생산해 준다는 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좋은 제품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점점점 방산이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고 방산주가 계속 떠오르게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방산이 여러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방산주를 바라보실 때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2015년부터 2026년까지 8조 원 이상을 부담을 해서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탄생이 기대가 됐지만 처음 생산하는 물량이 계획했던 것의 절반이 한 20대 정도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일단 KF-21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는 것은요. 스텔스 기능도 가지고 있고 초음속 전투기를 우리나라 생산했다. 우리나라 세계 강대국에 들어가는지 바로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40대에서 20대로 축소된 걸 보면 당초에는 40대를 하고 2032년까지 80대를 더 생산해서 총 120대를 우리나라 군에 납품하는 걸로 준비를 했었는데 국방연구원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잠정 결론 내린 게 한 초도 물량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도 물량을 줄이다 보니까 이게 많은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깝지만 연구원에 이런 단장하시던 분이 사실은 좀 이렇게 과로로 인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초도 물량을 120대에서 80대로 이렇게 줄여버리면 88억에서 한 대당 생산 가격이 1,000억 이상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걱정되는 게 수출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F-35죠.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네. 한 950억에서 1,0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F-35가 우리의 경쟁 상대인데 가격이 비슷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되는데 이게 지금 왜냐하면 약간의 그 성능이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 좀 못 미치기 때문에 일단 20대를 다 받지 말고 40대 중에서 20대만 먼저 받고 20대는 좀 더 성능을 좀 더 개량해서 받자. 이런 차원이니까 이것은 시간이 좀 늦춰지고 네. 그다음에 성능 개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게 이거 인도네시아하고 공동 생산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20%를 분담하기로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분담을 안 하고 있어요. 다. 안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오히려 프랑스 라파라고 작년에 20대인가를 도입 계약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들이 롯데호텔에서 가서 거기 그 대통령 보좌진들 숙소에서 노트북 이렇게 뭐 하다가 걸려서 이제 문제 됐던 적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무기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무기 수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또 아랍에미레이트도 우리나라의 이 KF-21에 관심이 있다.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KF-21의 마지막 시기는요. 그 자세히 보시면 인도네시아 국기를 같이 이렇게 부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생산한다는 거고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제가 알기로 4분인가 와서 현재 훈련을 받고 있어요. 네. 이걸 훈련하려고. 그렇다 보면 인도네시아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이것도 얼마 전에 야당 대표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실제입니다. KF-21 이 40대 납품 받아야지
된다. 그래야지 더 경쟁력 생긴다.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해 봐라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이게 국가 최고 중대 사업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도 긍정적으로 해결될 거로 바라봅니다. 네,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시장의 점유율은 지난해 9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년 내는 방산 5대 강국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주도할 유력한 기업은 어딜까요? 자, 이제 방산이 아까 반짝 이슈에서 이제 중장기 전략 쪽으로 네.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방산을 일으킬 때는 어떤 방법을 일으키냐면요. 그 방산뿐만 아니라 대규모 SOC 사업을 상대 국가에 해줄 때는 그 국가들이 우리나라 대규모 SOC나 방산이 가는 국가들은 재정이 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대국의 필요성이나 국제 정세에 따라서 지원 금융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금융이나 차관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방산주를 바라보실 때는 52주 주가를 좀 바탕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기업이 어떤 것을 하느냐를 좀 잘 살펴보시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기본 무기냐? 예를 들어서 무슨 전차냐, 아니면 아까처럼 자주포냐, 뭐 이런 기본 무기냐라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 수리온 헬기도 좀 수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냐, 아니면 정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스템 사업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 자동차도 시스템이잖아요. 네. 저 무기도 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사업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산하는 것이냐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잘 아시는 5대 방산 기업이 있습니다. 5대 방산 기업이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하나오션, 카이, LIG 넥스원, 현대 로템을 방산 5대 기업을 하는데 네. 이 5대 기업들과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해서 어디냐, 또 소모품이나들을 어디가 생산하느냐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